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으로 접어들게 된 주부입니다. 살면서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다고는 하지만 천륜을 벌이는 일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자의가 아닌 타의로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앞이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저에게 마지막 한 끗 차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쏟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셨어요. 그저 작은 질환 정도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루게릭 병이었죠.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몸의 장기라는 게 전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요. 그러니 근육이 굳어버리면 심장도 폐도 하나둘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몸이 말라붙듯 죽음을 향해 가는 병.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병이었어요. 처음엔 아무도 몰랐어요. 요즘 좀 이상하게 피곤하시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죠. 왜냐면 아버지는 늘 건강의 대명사 같은 분이셨거든요. 겨울에 눈보라가 몰아쳐도 감기 한 번 안 걸리시는 분이었고 주말이면 산에 오르며 땀을 쫙 빼고 오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역시 우리 아버지 체력은 최고라고 그게 자랑이었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아, 여보, 왜 이렇게 자주 넘어져? 진짜 다리 근육에 문제라도 생긴 거 아니야? 병원에 좀 가봐. 아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괜찮어. 다리에 힘 좀 빠졌나 보지. 뭘 이런 걸로 병원에 가고 그래. 운동 더 열심히 하면 돼. 요즘 통 등산을 못 가서 그런가? 그 말을 듣고 저도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땐 제가 고작 11살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점점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젓가락질도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도 전 그저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넘겼죠. 아,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의 증상은 눈에 띄게 심해졌어요. 작은 컵을 하나 드는 것도 벅차 보였고요. 밤마다 이상한 호흡 소리가 들렸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훅훅 하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울려 퍼졌는데, 아, 그 소리가요, 정말 너무 무섭고 싫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는 아버지가 괴로워 보인다기보다는 그 괴상한 소리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서울의 큰 병원에서 루게릭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우리 가족은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멍해졌어요. 아버지는 병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계시더니 갑자기 의사에게 따지듯 물으셨어요. 도대체 루게릭이 뭡니까?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긴 겁니까? 난치성 질환입니다. 운동신경세포의 손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복불복처럼 찾아오는 거라 정확한 원인을 의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책이며 논문이며 모조리 찾아보셨어요. 근육 하나가 멈추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 병이 왜 생기는지, 치료 방법은 없는지를요. 하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는 점점 말라갔어요. 뼈만 남은 몸을 보며 저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요. 누군가는 그래도 버티고 계시는 게 대단하다고 말했지만요. 솔직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워서 눈꺼풀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어하는 게 어떻게 고생스럽게 버틴다는 건지요. 제 눈에는 고생은 전부 엄마가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엄마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를 돌보셨는데요. 식사도 청소도 약 챙기는 것도 밤새 옆에서 체위 바꿔드리는 것도 모두 엄마 몫이었어요. 저는 어쩔 줄 모르고 방구석에서 멍하니 앉아있다가도 엄마가 부르면 달려갔죠. 아이고, 또 올렸네. 아빠 입 좀 닦아드려라. 엄마는 소변통 비우고 올게. 그럼 저는 조심스레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아드렸어요. 근데 제 손끝에 닿는 아버지의 살은요, 너무 얇고 너무 차가워서 그때마다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밤마다 엄마가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죠. 엄마도 힘드실 테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겁에 질린 채로 점점 바스러져가는 아버지를 지켜봐야 했어요. 아버지는 끝내 자가호흡도 못하시게 되셨고요. 인공호흡기를 달고도 눈빛 하나로만 대화를 이어가셨죠. 아버지는 그렇게 온몸이 굳어가면서도 꼭 사랑한다고 눈을 깜빡이셨어요. 엄마에게도 사랑해, 저에게도 사랑해. 우리 아빠가 할 수 있는 말은 마치 사랑한다는 말뿐인 것처럼요. 어차피 겨우겨우 뜨는 눈꺼풀로 대화를 한다는 게 무리기도 했지만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며칠 후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거든요. 돌이켜보면 저는 그 병에 대해 너무 무지했어요. 하긴 11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저 무섭고 싫고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죠.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아버지를 지켜내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어딘가에 깊은 각인이 남았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힘든 간병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엄마의 어깨, 그 손길.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산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엄마는 재단사였는데요. 마리아 재단사라고 하지만 실은 동네에서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오고 계셨죠. 저한테는 그 공간이 익숙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멋진 작업실 같은 건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미싱 돌아가는 소리와 가위질 소리가 가득한 조금은 삭막한 공간이었죠. 아버지가 루게릭 진단을 받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그때부터 엄마는 혼자 돈을 벌어야 했어요. 아버지의 비싼 약값이며 병원비, 그 모든 부담이 엄마의 어깨 위로 올라앉았죠. 친할머니도 가만히 계시진 않았어요. 집도 팔고 시골 땅도 팔고 소도 팔고 차도 팔고 가진 걸 전부 팔아서 아버지의 병원비를 보탰죠.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이러다가 우리 집이 송두리째 뽑혀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온 가족이 가진 걸 탈탈 털어 겨우 아버지를 붙잡아둔 삶은 1년도 되지 않았거든요. 친구들이 학교에서 아빠랑 놀이공원 다녀왔다, 주말에 배드민턴 쳤다며 자랑을 할 때 저는 늘 꼭 입을 다물었어요. 왜냐면 제 주말은 늘 똑같았거든요. 병원 소독약 냄새가 지독하게 밴 좁은 병실에서 아무 말도 못하시는 아버지 옆에 심심하게 앉아 있어야 하니까요. 저는 낙서장에 삘뚤빼뚤 글씨나 적으며 시간을 보냈죠. 그때 게임기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그런 건 우리 집 형편에선 꿈도 못 꿀 사치였어요. 제가요, 유일한 놀이이자 취미가 실뜨기였는데요. 엄마 가게 안엔 갖가지 색실이 있었어요. 전 그중 가장 두꺼운 실을 몰래 꺼내와 실뜨기를 하곤 했죠. 실뜨기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원래 두 사람이 해야 하는 놀이라서 혼자서는 어렵거든요. 근데요, 저는 혼자서도 온갖 모양을 만들어내는 실뜨기 마스터였답니다. 손가락 사이로 실이 꼬이고 엉키는 순간 저는 잠시나마 지루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어요. 아이고, 또 엄마 수선실에서 실 가지고 왔어? 너 이거 그만해. 내 팔자 따라간다. 왜요? 그냥 노는 건데. 이 실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 나는 하루 종일 먼지랑 싸우면서 살았어. 너는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돼. 엄마의 그 말이 저는 순간 서운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알았어요. 엄마가 제게 그런 힘든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셨다는 걸요. 하지만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실뜨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었어요. 제가 딱 1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가족들은 비통하게 울었어요. 장례식장에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할머니는 통곡하며 땅바닥에 주저앉으셨고 엄마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듯 멍하니 상복 차림으로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너무나 슬퍼야 할 순간인데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후련해진 것 같았거든요. 이제 더는 아빠 약값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엄마가 매일같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병실에서 매주 보내던 지루하고 숨 막히는 시간이 끝났다는 게 조금은 해방 같았어요.
주말마다 좁은 병원 침대에 구겨져 앉아 낙서나 하던 생활이 이제는 끝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눈물이 나면서도 속으로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어쩌면 그건 엄마도 조금은 비슷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눈물 뒤에 숨겨진 말하지 못한 후련함, 저는 어린 눈으로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우리 집에는 친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모든 걸 다 털어 자식을 살리겠다고 돈을 쓰셨던 할머니는 갈 곳이 없으셨거든요. 아버지가 장남이셨고 차남인 작은아버지가 따로 있었지만 작은엄마가 한사코 시어머니 절대 못 모신다 했대요. 장남네가 재산 다 털어먹고 이제 와서 둘째 집에 얹혀 살겠다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요. 할머니가 가진 재산, 땅도 집도 소도 차도 전부 장남인 저희 아버지 치료비에 쏟아부었으니 이제 와서 둘째 며느리에게 의지할 염치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우리 엄마는 팔자에도 없는 과부 신세가 된 데다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생각만 해도 숨 막히지 않아요? 사실 우리 친할머니는 굉장히 꼬장꼬장한 분이셨는데요. 아버지의 병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으면서도 처음에 아버지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다리 근육이 사라졌을 땐 엄마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셨죠. 너 혹시 우리 아들 밥에 농약이라도 타먹인 거 아니냐? 어머님, 제가 왜요? 저도 그 애가 그렇게 돼서 가슴 아픈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런 마녀 같은 년. 내가 모르나? 운동하면 근육이 생겨야지 어떻게 근육이 굳는다는 게 말이 돼. 네가 약을 탄 게 분명해. 그때 엄마는 울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눈을 감고 계셨어요. 저는 속으로 엄마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었지만 나이 어린 제가 어떻게 나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결국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하셨으니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전 솔직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덕분에 우리 집안 살림은 늘 빠듯했어요. 입 하나가 더 늘어나 버린 상태였으니까요. 엄마는 계속 수선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셨고 할머니는 집에서 TV 앞에 앉아 투덜거리시기를 일삼으셨죠.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있었어요. 엄마가 출근을 하는 동안 저를 집에서 지켜봐줄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고 때로는 군밤을 쥐어주시기도 하셨거든요. 하지만 세월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15살이 되던 해 할머니는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장남을 부르듯 헛소리를 계속하시다가 결국 밤중에 주무시던 중 심장마비로 눈을 감으셨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노안으로 흔히 생길 수 있는 병이라고 의사가 설명했어요. 장례식에서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슬프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이제 드디어 엄마가 시어머니 간병에서 벗어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함께 밀려왔거든요. 그런데 작은 엄마가 또 입을 놀리더라고요. 형님이 사람 잡아먹는 팔짱가 봐요. 아니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다 형님 옆에서 가버리네. 그 말에 제 안에서요 뭔가가 퍽 하고 터졌어요. 사춘기 소녀였던 저는 참지 못하고 작은 엄마의 머리채를 잡아버린 겁니다. 주변에서 다들 놀라서 저를 뜯어말렸지만 저는 고래고래 악을 썼어요. 우리 엄마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그 뒤로 저는 작은 엄마를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평생 얼굴을 마주칠 일조차 만들고 싶지 않았죠.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에는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거든요. 학교가 끝나면 가방을 던져두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나가야 했으니까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지만 늘 아르바이트를 하는 저를 보면서 엄마는 끝내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싶어요. 사실 공부를 포기한 건 제 선택이라기보다는 상황이 만든 결과였어요. 흔히들 가난은 대물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했죠. 부잣집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부모님이 밥숟가락에 떠먹여주듯 학원 보내고 과외 붙여주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불행했던 건 아니에요.
엄마는 수선집에서 한 손님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셨는데요. 밤을 지새우더라도 약속날 날짜에 꼭 수선을 완성하셨죠. 돈은 약속을 지켜야 생기는 거구나. 어릴 때부터 저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계약과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배웠고요.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뛰어놀며 철없는 시절을 보냈어야 했는데 저는 이미 어른들의 세계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대학에 가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 사실을 안타까워 하셨었는데요. 사실 엄마 자신이 가방끈이 짧았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초등학교 때부터 바느질을 시작했고 중학생이 되기도 전에 미싱을 배우셨다고 했어요. 학교는 다니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속상해하시고 부끄러워하셨었는데 엄마가 글자를 겨우 읽고 쓰실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저라도 공부를 더 이어가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알면서도 저는 결국 현실을 택했어요. 그리고 전 솔직히 후회하지도 않았어요. 대학 대신 엄마 옆에서 함께 일하고 우리 두 사람을 위해 돈을 버는 게 저에겐 더 소중했거든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전 엄마와 함께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요. 사실 저는 결혼이라는 걸 별로 할 생각은 없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배경을 가진 동료들, 집 걱정 하나 없이 구김살 없는 얼굴로 살아가는 동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지심 같은 게 슬그머니 올라오기도 했어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처럼 힘겹게 자라온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였을까요? 동료들이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일을 제가 못하면요. 저는 자꾸만 제 배경 탓을 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아서 그렇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고요. 그런 생각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물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쉽게 고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저 무언가를 탓을 할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어야 제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를 돕기 위해 어릴 때부터 고생했던 저는 내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걸 너무 뒤늦게 알아서 이미 다 문드러져 버린 뒤였어요. 전 정말 몰랐어요.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무엇으로 치유를 하고 보듬어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럴 때 제 손을 잡아 끌어주던 사람이 남편이었는데요.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은 과장이었어요. 제가 30살일 때 그 사람은 36이었죠. 회사에서 볼 때마다 묘하게 어른 같아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애정이나 관심 같은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결핍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엄마는 늘 수선집 일로 바쁘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사회에 나와 일을 하다 보니 어른이 다 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덜 자란 아이 같은 부분이 많았죠. 그런 제 속을 들여다봐주는 듯한 눈빛, 다독여주는 말투에 저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버렸어요.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렇게만 잘하면 승진은 물론이고 네 입지를 굳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 남편이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저는 마치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난 것처럼 느꼈어요. 물론 남편의 말이 전부 회사와 연결되는 말이긴 했지만 저는 저를 응원해주는 제 편이 생긴 것 같아서 마음속에 무언가가 뭉글뭉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사람이 그래가지고 결핍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건데 저는 그때 너무 몰랐어요.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게 빠져드는 건지 처음 알았어요. 30이라는 나이에 처음으로 마음껏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연애는 깊고 빨랐는데요. 서로에게 빠져들다 보니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주변에서는 좀 더 알아보고 해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전 들리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생긴 확실한 기댈 곳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양가 어르신들께 예쁨을 가득 받고 싶었어요. 결핍에서 오는 애정의 욕구였죠. 하지만 그것조차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고졸이라고? 홀어머니 모시고 살았다면서?
우리 집안에 어울릴까 몰라. 난 세상에 유학까지 다녀온 우리 아들이 고졸 며느리를 데리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니.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눈치도 빠르고 일도 잘해요. 어머님, 저 예쁨 받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할게요. 그게 어디 노력한다고 되는 거니? 아이, 마음이 통해야 가능한 건데 그게 될진 모르겠구나. 나도 편견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말이야. 엄마, 사람 배경만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 될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알아요. 마음을 열고 이 사람에게 사랑 좀 주세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너무나 든든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나 하나만 바라봐 줄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죠. 시어머니의 모진 말도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아닌 착각을 했어요. 결국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남들의 우려 섞인 시선에서도 저는 제 앞길을 당당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다짐을 하면서 버진 로드를 걸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던 제 모습은 어린 시절 병실에 앉아 낙서를 하던 소녀가 아니라 이제 누군가의 아내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인 같았죠. 전 그렇게 믿었어요. 결혼 초반은 참 좋았죠. 신혼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서로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나고 작은 일에도 설레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를 둘 낳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어차피 회사에 쉬어야 한다면 연년생으로 낳는 게 낫지 않을까? 휴가 몰아서 쓰고 그 다음에 복직하면 되잖아.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으면 키우는데 어렵지 않을까? 애들은 알아서 다 크는 거지. 아니 뭐 하면 장모님도 있고 우리 엄마도 있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래? 다들 그렇게 낳고 키워. 저는 솔직히 출산에 대해 잘 몰랐고 사회생활도 남편이 훨씬 오래 했으니 그냥 맞장구 쳤죠. 그렇구나. 그게 좋은 방법이겠구나 하고요. 남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고 회사에서도 촉망받는 인재였어요.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도 아니었고 외국계 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이었지만 남편이 외국 대학까지 나와 영어를 잘한다는 것으로 꽤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었죠. 남들보다 월급도 훨씬 높았고 큰 프로젝트에 크게 일조를 하지 않아도 이름을 올려서 인센티브 수당을 챙겨왔으니까요. 저에게는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고 제가 믿고 의지를 해야 할 상대이기도 했어요. 저는 영어 한마디도 못했으니까 그 모습이 참 멋져 보였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의 말을 듣고 아이를 연년생으로 가지고 낳고 키우기 시작했는데 연년생 아이 둘을 키우는 건 제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일이었어요. 와, 임신했을 때도 입덧 때문에 살이 8kg밖에 안 쪘는데 출산 후에는 오히려 처녀 때보다 7kg나 더 빠져버렸어요. 결국 전보다 15kg 넘게 살이 줄어든 거예요. 거울을 보면 눈밑은 퀭하고 얼굴은 말라붙은 듯 창백했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무서웠어요. 거기다가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 비해 생활비는 늘 빠듯했어요. 남편이 제게 주는 돈은 정말 조금이었거든요. 집에서 놀고 먹는 여자가 돈만이 있으면 사치만 부리게 된다.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잘못된 줄 알았으니까요. 물론 제가 직장 다닐 때 받던 월급을 떠올리면 그 돈도 꽤 큰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엄마에게 용돈 조금 드리고 시어머니도 챙겨드리고 아이들 분유며 기저귀까지 사다 보면 남는 게 없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은 다정했는데요. 제가 아플 때 손을 잡아주고 힘들 때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라고 말을 해주던 사람이었죠. 근데 결혼 후에, 아니 아이들을 낳고 난 뒤부터는 점점 변했어요. 저는 그게 다 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남편이 힘들어진 거구나. 내가 부족해서 남편이 이렇게 변한 거구나. 그렇게 자책만 했죠. 남편은 술자리에도 결혼 초보다 자주 나갔어요. 하루 종일 아이 둘에 치여 정신을 못 차리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퇴근하면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저는 속이 터졌지만 차마 육아 좀 도와달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가장이 짊어져야 할 무게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저는 아버지란 존재가 뭐라는 사람인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어요. 제게 아버지란 병상에 누워 고통만 받다가 떠나간 분이었고 집안을 책임지고 끌어간 건 늘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가족을 책임지는 건 여자, 엄마의 몫이라는 이상한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집안일은 네 몫이야. 내가 돈 벌어오잖아. 그러니까 너는 아이들이랑 집 잘 지켜. 당연하지. 내가 집에서 내조 열심히 할 테니까 이게 내 역할이니까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돼. 지금이라면 가차없이 개소리라고 치부할 말에도 저는 반박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맞아. 이게 내 역할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듯 생각했죠.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해 어지러워도 아이를 업은 채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몇 번 움직이다 그대로 식은 밥을 치워버려도 저는 입을 꼭 다물었어요. 결혼 초반의 설렘은 점점 사라지고 저는 어느 순간 제 자신이 없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말,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 생활비를 쥐어짜며 살던 날들, 그 모든 게 제게는 점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가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걸. 전 단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제대로 배우지 못한 가족의 모습, 그리고 결핍에서 비롯된 순종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만 꼭 저를 불러앉혀 놓고는 말했죠. 애비 밥은 잘 주고 있냐? 아니 우리 아들이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오는데 왜 너 같은 걸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조금 더 노력할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쿡쿡 찔렸지만 저는 허허 웃는 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놓고 대들 수는 없으니까요.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는 일부러 아침 일찍부터 저를 불러내어 부엌일을 시키셨어요. 고졸에다 수선집 딸이라 마음에는 안 들지만 손재주는 있네. 이럴 때 부려먹기 딱이지라며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말하시는데 전 그냥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도 말이에요. 처음에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태도는 변했어요. 또야? 그건 당신이 알아서 헤쳐나가야 할 몫이야. 내가 언제까지 편을 들어줄 순 없잖아. 스스로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어머님이 애초에 색안경을 끼고 나를 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겠어. 그 색안경을 벗겨낼 생각을 해야지. 당신이 지금 말을 하는 것들은 전부 궤변이야, 궤변. 결국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뜻이었어요. 전 매일같이 일기를 쓰며 분한 마음을 달랬어요. 아예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글로라도 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는 이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남편 앞에서 당신이랑 이혼할까 생각 중이라는 뉘앙스를 흘린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 친정엄마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챙긴 적이 없었어요. 우리 엄마와 밥을 먹을 때면 꼭 외식은 싫다며 우리 엄마가 차려주신 집밥이 제일 맛있다고 친정에 가서 밥을 얻어먹곤 했어요. 하지만 시댁에 갈 때는 달랐죠. 소고기를 사들고 가거나 아니면 꼭 비싼 한정식 집에서 외식을 했어요. 한 끼 식사에 얼마짜리인 줄 아냐며 호들갑스럽게 효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한 번은 정말 불만이 터져서 제가 우리 엄마 생신에 돼지갈비집에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요, 계산할 때가 되니까 남편이 슬그머니 뒤로 빠지더니 이빨을 쓱쓱 쑤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유, 장모님이 해주신 밥 먹으면 되는데 왜 이런 데로 오고 그래? 네가 네 생활비로 내. 아니면 장모님 보고 내라 그래.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해먹인 밥이 얼만데 돼지갈비 한 끼를 못 사드려? 야, 장모님이 드시고 싶다 그랬냐? 네가 먹겠다고 바득바득 우겨서 여기 온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왜 계산을 해야 하냐고.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 인간이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 맞나?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기적일 수가 있나 싶었죠.
아무리 본인이 돈을 벌어온다 해도 우리 집에 의무가 없다 해도 장모 생신에 케이크 하나 정도는 사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도리어 저한테 그런 건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 건데 하면서 따져 묻기까지 했어요. 그때였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혼이라는 말이 튀어나온 게요. 나 진짜로 이혼하고 싶다고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런데 남편은 진지하게 듣기는커녕 아주 배를 잡고 깔깔 웃는 거예요, 글쎄. 주제 파악 좀 해라.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만에 이혼해서 뭐 해먹고 살 건데. 경력 단절이 몇 년인데 네가 다시 뭐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웃기지 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분노와 모멸감 그리고 내가 어디에도 기댈 데 없다는 현실이 확 밀려왔죠. 남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제 편이 아니라는 걸요. 남편의 말은 꽤 현실적이었어요. 네가 마흔에 이혼해서 뭐 해먹고 살래? 라는 그 비웃음 섞인 말이 가슴에 콕 박혀서 결국 저는 또 참고 말았죠.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을 청소하다가 잠깐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는 겁니다. 화면에 찍힌 발신자는 엄마 수선집.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린 목소리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낯선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졌죠. 따님 되세요? 지금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구급차에 타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 침대 위에 누운 엄마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해요. 의사의 진단은 뇌졸중이었어요. 다행히 손님이 빨리 발견해 신고를 한 덕분에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거동은 많이 불편해진 상태였죠.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했고 신경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병실에서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울기만 했죠. 손등에 맺힌 주름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더 찢어 놓았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가 이제는 이렇게 누워 계셔야 하나? 죄책감과 서러움이 몰려와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병실에 있는 내내 남편은 단 한 번도 엄마를 보러 오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도 없었죠. 대신 시어머니가 와서 폭언을 퍼부었어요. 너는 애미라는 게 생각머리가 있는 게야? 어? 애비 밥은 누가 챙기니? 애들은? 네 엄마만 엄마냐? 네 시엄마가 쓰러지면 똥오줌도 받아낼 거야? 이거 차별 아니냐고. 어머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라고요. 그럼 제가 간호를 해야죠. 가족이 저 하나인데. 참네. 야, 네 가족은 우리 아들이랑 손주들이지. 너 당장 와서 밥 안 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귀가 멍해졌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쓰러져서 병실에 누워 계신데 그런 말을 꼭 해야 했을까요? 더군다나 쓰러진 것도 아닌 본인 일을 가정하며 차별 운운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병실 한쪽에서 엄마는 제 얼굴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셨어요. 그렇게 엄마의 병세는 조금 호전되는 듯 했고 드디어 태어나는 날 저는 남편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죠. 차가 필요했거든요. 거동이 불편한 엄마를 모시고 대중교통을 탄다는 게 무리였으니까요. 남편은 모른 척만 하다가 결국 병원 앞으로 오긴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도 남편이니까 마지막엔 도와주려나 보다 싶어 잠시나마 기대를 했죠. 어디로 가? 장모님 집으로 가면 되지? 여보, 그게 엄마가 지금은 거동도 불편하고 하시니까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뭐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몸이 병신이 된 장모님을 왜 우리 집을 모셔? 여보, 지금 뭐라고 그랬어? 우리 엄마 보고 뭐가 뭐라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장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휠체어 타고 스스로도 느끼고 계시잖아요. 얼굴도 허옇게 질리셨네. 당신이 면전에 대놓고 그딴 소리를 하는데 우리 엄마가 그럼 허옇게 질리지. 당신도 진짜 사람 아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아? 장모님한테 병신?
당신이 사람 새끼 맞아? 거짓말 못해 나는. 아 근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뭐 또 이혼 얘기라도 하게? 아 네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그때 저는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됐다면서 그냥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처연해 보였어요. 눈물을 흘리지도 그렇다고 분노를 하신 것도 아니었죠. 집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쥐어뜯었어요. 엄마의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결국 저는 친정집으로 가서 며칠 지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우리 엄마의 눈치도 보지 않고선 승질을 팍팍 부리며 말했죠. 이제는 뭐 갈 때까지 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에게 집에 안 들어온 지가 며칠이나 지난 줄 아냐고 시어머니까지도 화가 잔뜩 났다고 일러바치는 듯이 말을 하는데 정말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가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큰 사고가 있었고 딸인 내가 간호를 하겠다는데 저게 할 말이냐고요. 저는 그 소리를 모조리 무시했어요. 대꾸할 힘조차 없었죠. 제 마음에는 오직 엄마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꿋꿋하게 친정집에서 엄마 곁을 지키며 병간호를 했어요. 애들이 눈에 밟히긴 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엄마가 집이라는 공간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게 더 급했거든요. 밥 먹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낯선 환경에선 너무 힘들어 했으니까요. 며칠만 더 같이 있으면 엄마가 안정을 찾을 거라 믿었어요. 그렇게 5일째 되는 날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됐어.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나 때문에 네 살림 망치면 안 되지 않니? 엄마, 그럼 우리 같이 가자. 나 엄마 혼자 두고 갈 순 없어요. 엄마를 혼자 두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제게는 엄청난 불안으로 다가왔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내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그 불안감이 머리를 꽉 조여왔죠. 남편이 뭐라고 하든 말든 같이 가기로 결정을 했고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집에 들어갔을 때 솔직히 남편도 그렇게까지 매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엄마를 떠밀어 보낼 수는 없겠지 하고요. 하지만 남편은 퇴근을 하고 돌아오자마자 우리 엄마를 보고 기겁을 하면서 막말을 퍼붓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모님이 왜 우리 집에 있어? 그럼 엄마를 어떻게 혼자 두고 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라고? 더 이상 방법 없다는 거 알잖아. 아, 그렇다고 우리 집에 장애인을 데려와? 집안 꼴이 뭐가 되겠어? 왜 요양원이나 보내? 당신 진짜 말 다 했어? 우리 엄마가 듣고 있는 앞에서 병신이니 장애인이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돈 벌게.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엄마 모시면 되잖아. 네가 뭘로 벌어? 인형 눈깔이라도 붙이시겠어? 아이 요즘 그거에서 돈도 안 돼. 당장 집에 모셔다 드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어머님이어도 그렇게 말할 거야? 우리 엄마 내가 모시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그래? 그러면 그거 이혼하고 모셔. 야야 여기 서류에 도장 찍어.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도대체 언제 준비한 건지. 남편은 서류 봉투를 확 꺼내서 제 눈앞에 흔들어댔어요. 순간 이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몰랐을 뿐이구나. 허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엄마는 휠체어에 앉은 채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요. 고개를 숙인 채 그저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마치 약이라도 올리듯 제 눈앞에서 이혼 서류를 흔들며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왜? 도장 못 찍겠어? 네가 이혼하면 무슨 돈으로 살 건데? 네 이름으로 된 재산도 없잖아. 도장도 못 찍으려니 까불지 말고 그냥 설거지나 해. 장모님은 내가 직접 모셔다 드리고 올 테니까. 그 순간 제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모멸감에 온몸이 덜덜 떨렸죠. 손끝까지 피가 차올라 서류를 확 낚아채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제 앞에 앉아 계신 엄마를 보니 눈물이 먼저 쏟아지더라고요. 엄마 앞에서 제가 이런 모욕을 당한다는 게 너무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적막하던 방 안에서 킥킥킥킥 하는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우리 엄마가 갑자기 박장대소를 터뜨리시는 거예요. 전 너무 당황해서 얼떨떨하게 엄마를 바라봤죠. 상황이 비장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엄마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흔들리듯 웃으시는 걸 보니까 오히려 제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남편은 엄마가 깔깔거리며 웃는 걸 보더니 눈치를 주면서 미친 사람 아니냐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손가락으로 귀 옆을 돌리는 그 익숙한 미쳤냐는 사인을요. 그런데 엄마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장서방. 서류 준비 많이 했니? 내가 도장 찍어줄게. 순간 남편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야말로 승리자의 미소였죠. 남편은 재빨리 서류 뭉치를 꺼내 엄마 앞에 툭 던지듯 내밀었어요. 이 인간 우리 엄마는 핑계였고 그냥 저랑 이혼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장모님 까막눈이라 글자 못 읽으시죠? 어차피 뭐 가져갈 재산도 없으니까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요. 입꼬리를 비죽올리며 비웃는 그 얼굴을 보는데 제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엄마는 잠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은 평소랑 달랐고요. 흔들림이 없는 단단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혼하라고요. 전 어안이 벙벙했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제 손을 이끌어 서류 위에 도장을 꽉 눌러 찍게 하셨어요. 도장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번지는 걸 보는데 저는 기가 막혀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당장 이혼을 하면 아이들 양육권은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지금 당장 취직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동이 불편한 엄마가 수선집을 다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오케이. 자, 이제 모르게 없기다. 내 집에서 나가. 장모님이랑 같이 저 현관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애들은 내가 키울 거니까 걱정 말고. 넌 어차피 돈도 없으니까 못 키우잖아. 애는 당연히 엄마가 키워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퍽이나 애들을 잘도 키우겠다. 내가 왜 못 키워? 시터를 쓰든 우리 엄마를 부르든 알아서 하면 되지. 양육 핑계 삼아서 돈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마음 접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 주제.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고 남편이 던진 가방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비중 나올 것 같았지만 자존심이 상해 억지로 참았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남편놈 제가 챙기는 물건에 하나하나 트집을 잡대요. 그건 내가 사준 거잖아. 이건 생활비로 산 거잖아. 다 내 거 아니야 하면서요. 그 순간 정말로요.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다시 움직이셨어요. 엄마가 왜 도장을 찍어주셨는지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이혼을 권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엄마는 분명히 무언가 계획이 있는 듯 했어요. 엄마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제스퍼 씨? 네, 내가 전에 부탁했던 거 이제 도와줄 수 있어요? 순간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제스퍼? 제스퍼가 누구지? 엄마는 이내 전화를 끊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마치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그리고 정확히 30분 뒤였어요. 남편의 인생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개박살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요 늘 외국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떠벌떠벌거리고 다녔잖아요. 정확히 무슨 대학인지 이름을 말하긴 했는데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곳이었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처럼 유명한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똑똑한 인재들만 갈 수 있는 명문 대학이라며 스스로 자부심을 가득 드러냈어요. 남편 말에 따르면 본인도 무던히 노력해서 어렵게 합격한 거라고 했죠. 남편은 영어를 제법 잘했어요. 회의 자리에서 외국인과도 막힘없이 대화를 했으니 회사에서도 남편을 승진 코스로 팍팍 밀어주는 분위기였고요. 저는 운 좋게 계약직으로 들어가 일하던 처지였고 남편은 공채로 들어가 큼직한 프로젝트 맡아 인정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솔직히 그땐 그런 남편이 자랑스럽다고까지 생각했는데요. 근데 정확히 엄마가 전화를 건 지 30분 뒤에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뜬 건 회사 번호.
남편은 태연한 척 봤더니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뭐라고요? 학력 위조요? 아이, 그게 무슨? 남편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끊고도 손도 바들바들 떨리는 게 눈에 보였죠. 회사 쪽에서는 남편에게 졸업장을 직접 제출하라고 요구했대요. 전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학력 위조? 우리 남편이? 남편은 전화로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했지만 얼굴빛은 이미 흑빛이었어요. 사실 저는요, 남편의 졸업장을 본 적이 있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자랑을 한답시고 가져와서 흔들거렸거든요. 우리 아들 이런 학교 나왔어. 너희는 이런 거 없지? 라면서 그걸 핑계로 우리 엄마를 대놓고 무시했거든요. 그때 엄마가 꼬부랑 글씨를 유심히 들여다보긴 했지만 영어를 잘 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으니 그냥 넘어가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엄마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딱 반 시간 만에 남편 회사에서 학력 검증 전화를 하다니요. 저는 머릿속이 좀 혼란스러웠어요. 장모님, 무슨 전화를 어디다 하신 거예요? 제스퍼, 제스퍼가 누구예요? 장모님이 어떻게 이런 인맥이 있어서 이런 짓을 벌이신 거냐고요? 저도 궁금했죠. 솔직히 엄마는 평생 수선집에서 바느질만 하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남편 학력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전화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엄마는 그제서야 껄껄 웃으시더니 배꼽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그렇게 잘난 체 하던 그 대양 말이다. 우리 수선집 단골 손님 중에 거기 나온 사람이 있더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수선집 단골이 이랑 대학 동문이라고? 동문은 개뿔. 내가 사실은 장서방 학력 때문에 늘 기가 죽었거든. 사돈들이 오죽 눈치를 줬어. 근데 우리 사위라니까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는 미국에서 유학했다는 손님이 와서 자기가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괜히 기분 좋아서 우리 사위도 그 동네 대학 나왔다고 해버렸지 뭐냐. 그러자 그 단골 손님이 반가워하면서 본인도 그 동네에 있는 학교를 졸업했다고 학교 이름을 말을 하는데 우리 남편이 나온 대학이랑 같은 이름이더래요. 두 사람이 동문이겠구나, 무슨 과를 나왔냐 대화에 꽃이 핀 거죠. 우리 엄마가 자랑스럽게 우리 사위는 디지털 미디어를 전공했다더라. 그게 대단한 거 아니냐 했더니 그 손님이 갸우뚱하면서 본인 학교에서는 컴퓨터 공학이나 IT 코딩 쪽 관련 학과는 있지만 디지털 미디어 학과는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엄마는 귀를 의심했대요. 그래서 꺼낸 게 있었죠? 상견례 날 시어머니가 들이밀던 그 졸업장 말입니다. 엄마는 나중에 어디에서라도 자랑할 때가 있겠다 싶어서요. 그 졸업장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두셨거든요. 엄마가 그걸 손님에게 보여주자 손님이 자기 졸업장과 비교해보자고 하더래요. 다음날 직접 졸업장을 들고 수선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가 시작이 됐죠. 사진 속 남편 졸업장은 진짜 같아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미묘한 차이가 있더래요. 종이의 사이즈가 약간 다르고 글씨체가 정규 졸업장과는 살짝 어긋나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네요. 공식 졸업장 폰트는 이렇지 않은데 뭔가 어색해요. 여기 틀도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둘은 결국 인터넷으로 검색까지 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남편이 말한 디지털 미디어라는 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말이 뭘 뜻하겠어요? 바로 학력 위조였던 거죠. 그때부터 엄마는 직감을 하셨대요. 우리 사위가 학력을 조작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남편은 그 위조 졸업장을 내세워 회사의 정직원으로 들어간 거였고 거기서 연봉도 동기들보다 더 받고 큰 프로젝트에 이름만 올려도 인사고과에 반영받으며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입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산 셈이었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집에서의 행태였어요. 글자를 잘 모른다고 엄마를 무시하면서 본인은 외국 유학파라며 잘난 척했잖아요. 본인이 영어를 잘하니까 애들도 조기 교육시켜야 한다고 뻔질나게 말을 하고 근데 제가 고졸이라서 혹시 아이를 따라가는데 문제 생길까 봐 걱정이라며 시어머니랑 매번 무시를 했잖아요. 비아냥대며 엄마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시곤 했죠. 엄마는 그걸 보고 속으로 천불이 나셨을 거예요.
사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서류를 꾸몄다는 걸. 근데 회사에서 어떻게 그걸 못 걸러냈냐고요? 이유는 뭐 간단했죠. 남편 회사가 대기업이 아니라 수익은 나지만 중소기업이었거든요. 외국 유학파라고 하면 일일이 학과를 검색해 확인하거나 동문을 수소문하는 절차 같은 건 없었죠. 게다가 남편은 능청스럽게 외국은 과 통합이 자주 일어나서 전공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신설됐다 없어지기도 한다며 둘러댔던 거예요. 그러니 다들 믿을 수밖에요. 그런데 엄마는 진작에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모른 척하면서 남편의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쥐고 있었던 거죠. 언젠간 필요할 때 써먹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스퍼라는 사람, 사실은 남편이 위조했다고 주장한 바로 그 대학의 진짜 졸업생이었어요. 엄마는 혹시 몰라 제스퍼 씨에게 부탁을 했대요. 혹시 우리 사위를 아는 동문이 있나 확인 좀 해달라고요. 제스퍼 씨는 미국에서 지내는 동문들에게까지 연락을 싹 다 돌렸는데 놀랍게도 남편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결국 졸업생 명단까지 확인을 했는데도 거기에도 남편 이름은 없었대요. 이쯤 되면 100% 확실한 거죠. 엄마는 속으로 결심을 했대요. 사위놈이 우리 딸을 끝까지 괴롭힌다면 내가 가진 이 패로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요. 그리고 제스퍼 씨와 함께 자료를 하나하나 모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제가 곁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이 남편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이 타이밍에 바로 고발을 해버리신 겁니다. 동네 수선집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수선집에 오는 손님이 얼마나 다양한데요. 그 작은 가게 안에서 우리 엄마는 남편의 인생을 뒤흔들 결정적 한 수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결국 남편의 회사는 남편의 학력 위조에 대한 증거를 공식적으로 넘겨받았고요. 남편에게 이를 어떻게 된 일이냐며 해명을 요구했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발뺌을 했어요. 그치만 너무 증거가 명확하니까 더는 자기도 버틸 수 없었던 거죠. 결국 남편은 학력 위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태는요,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회사 사람들이 그동안 믿고 맡겼던 사람이 사실은 고졸 출신이었고 더 나아가 학력을 조작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던 거죠. 사실 고졸이어도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애초에 학력을 위조해 들어가 남들보다 우세한 자리에서 출발한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남편의 허위 학력이 드러나면서 회사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문서 위조죄, 업무 방해죄까지 적용해서 고발을 했죠. 남편은 억울하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도 내가 회사에 이득 준 것도 많잖아. 나 때문에 성사된 계약도 있다고.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면서 밝혀졌죠. 남편이 그동안 유창하다고 뽐냈던 영어 실력이요. 알고 보니 전부 번역기 돌려서 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오류 투성이었고요. 몇몇 거래처는 오히려 손해를 본 사실까지 드러났어요. 그제야 회사 사람들도 분통을 터뜨렸죠. 전 동시에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아이들 양육권 청구도 함께 했고요. 남편은 회사로부터 고소까지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민법 조항을 들며 말했어요. 불법 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된 재산 대부분은 아내 쪽으로 분할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재산 분할 판결에서 집과 예금 대부분이 제 쪽으로 넘어왔어요. 전 그 길로 엄마를 모시고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었고요.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협박했어요. 이혼하고 나면 저한테 뭐가 남는 줄 알긴 아냐고요. 자기랑 이혼할 생각하지 말고 뭐 위기를 극복하자는데 아니 이건 또 무슨 신박한 개소리인가 싶었죠. 전 남편을 향해 언젠간 남편이 우리 엄마에게 했던 행동처럼 양손을 머리 옆으로 빙빙 돌리며 너 미쳤냐고 되물었어요. 남편 놈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 처리됐고요. 검찰에 의해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기 혐의로 정식 기소가 되었어요. 재판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까지 떠안게 됐죠. 시댁은 또 뻔뻔했어요.
아, 일을 그만큼 잘했으면 된 거지. 고작 학력 때문에 이게 뭐냐고 뭐냐고 입으로는 말했지만 정작 그들이 누구보다 제 학력을 무시하며 저를 깔아뭉갰던 걸 생각하면 아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완전히 망신살이 뻗쳤죠.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친척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지며 시댁은 더 이상 얼굴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네요. 남편은 유학 이력 위조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매장이 됐어요. 결국 직업도 잃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혔죠. 저는 이혼 판결에 따라 집과 예금 등을 확보했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지켜냈어요. 그리고 이혼 후에 저는 달라졌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며 망설이던 마음이 엄마와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바뀌었거든요. 재산 분할을 받은 돈으로 집 근처에 테이크아웃 카페를 인수해 시작했는데 아이들도 엄마도 그곳이 우리 집처럼 따뜻하다고 했어요. 거동이 불편한 엄마도 손님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고 아이들은 방학마다 카운터를 도와주며 웃음을 찾아갔죠. 과연 전 남편은요. 빈털터리가 된 채 여기저기 전전하며 살고 있다는 소문만 들려왔어요. 예전처럼 번듯하게 양복 입고 회사를 다니던 모습은 사라지고 빚독촉에 시달리며 사람들 눈을 피하는 삶을 살고 있다더군요. 저는요, 이제 후회하지 않아요. 이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잘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엄마를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당당히 살아가는 지금은 비로소 제가 찾은 진짜 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멋있게 내 일을 향해 발돋움을 할 거예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